안녕하세요. 2024 뮤추얼북 독서토론 매뉴얼 특강을 진행할 백윤경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올여름에는 공포소설이나 추리소설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 뮤추얼북은 김정하 작가의 작별 인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9년 만에 소설을 내시기도 했고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알려지셔서 책 내자마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영화 한 권 더 팔리는 그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독서토론 매뉴얼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뮤추얼 도서관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QR코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별인사 책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좀 생각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라서요. 예, 표지에서부터 작가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엄유정 작가의 그림으로 표지를 직접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Man on the Ice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아이슬란드에 가서 그려온 작품 연작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현대판 버전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대자연, 장엄한 대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숭고함,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고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뇌,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고뇌, 이런 걸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지영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자체가 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암담한 미래, 어두운 미래의 디스토피아로 그려진 이 작별 인사의 책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존재도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는 그런데 굉장히 뭔가 고독하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책의 내용을 잘 살려준 그런 그림으로 표지가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엄지영 작가의 빙하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요. A 작가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독일에서 열렸던 202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최고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작가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가르는 경계는 어디인가?를 묻던 이 소설이 삶이란 과연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밀리 서재라는 곳에서 연재를 부탁을 해서 그 연재를 했던 소설들을 한 400쪽짜리를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는 과정에서 분량도 한 800쪽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분량이 늘어나면서 주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삶과 죽음의 문제, 영속과 아니면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죽음과 삶에서 삶의 경계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에는 이런 글이 나오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진리인데요. 중세 때 굉장히 유행했던 바니타스와도 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그 해골 같은 걸 책상 위에다 놓고 죽음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서 그런 유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뒤에 나오는 이런 죽음의 무도 같은 그림도 그런 의도에서 상당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죽은 자들과 죽은 해골들과 산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뭐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행진을 할 때 그 뒤에서 종들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현재에 있지만 그러나 곧 너도 죽을 것이고 너의 영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겸손하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해지죠. 그런 차원에서 중세 때 이런 그림이 유행을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는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 목표를 첫 번째는 작품 속 주요 인물과 세계관을 통해서 작가의 메시지를 확인해 본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이 작품에서는 장르는 SF이지만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세계관들이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굉장히 감동적이다. 울면서 읽었다. 책을 덮고도 그 여운이 가라앉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SF 소설인데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구멍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너무 많은 철학적인 내용들을 너무 좀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F나 최근 현대의 소설에서는 독자들이 조금 상상의 여지를 좀 많이 열어주는 작품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작가 선생님이 너무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에는 상상의 여지가 조금 닫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직접 상상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닫혀있는 느낌? 그 어떤 메시지를 너무 정확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한번 추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I, 그러니까 인공감정지능이 감정의 모방을 넘어서 인간이 감정에 공감하거나 또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 됐을 때 인간관계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뭐 그런 문제를 제가 뭐 AI와 결혼할까요? 뭐 이런 항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AI 미래에 대해 인류에게 내재한 두려움과 기대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본다. 요거는 지금 그 윤리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가장 준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단계에서는요. 1분 인상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작품 분석, 인물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주요 인물의 세계관을 통해서 작가의 메시지를 확인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픽 디스커션으로 어디까지가 인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필말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작별 인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4단계에서는 휴머노이드와 결혼할래요? 할까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활동 5단계에서는 나의 미래연, 2054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별인사에서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활동 1단계로 들어가겠는데요. 인상 나누기. 아이스 브레이크 단계로 자유롭게 작가나 책에 대한 인상을 그냥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1분으로 제가 시간을 제한한 거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때 그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렇게 짧게 정리하셨을 때 진짜 핵심을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소설의 로그라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요즘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설 자체를 한 문장으로 짧게 그 인상을 나눠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더 쉽고 분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는 처리 보면 기계였다. 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작가 선생님이 그 꽃을 피는 것을 보고 그 작별을 염려하거나 이 꽃이 지는 순간, 그 다음에 그런 날 다정한 것들이 더 오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정말 작별의 시간, 나 자신이 소멸하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때 내가 필멸이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그 인상 깊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선정하셔서 한 문장으로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2단계에서는 작품 분석인데요. 인물과 세계관 중심. 여기에 주요 인물들이 인물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인물들은 철, 선, 민, 달마, 최 박사, 김 박사 정도면 이 책의 내용 거의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 선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촉수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향해 뻗어 있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선희가 어떤 그 성향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인물들을 통해서 책의 주제를 빨리 파악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활동지에 보시면 인물들을 좀 나열해 놨고요. 특징과 세계관을 적으시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실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토론을 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각자 작성하시고 해오시고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나누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그렇게 미리 준비하실 시간이 안 되시면 그 자리에서 정말 짧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더 빨리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 지성을 활용하시면 이런 거 굉장히 빨리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작성을 해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뒤의 내용들을 다루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선희가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295쪽에 거기 달마와
선의의 대화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뭐 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핵심은 여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마는 개별적인 의식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고, 선의는 어차피 우리는 모두 우주 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이야기를 완성하라. 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나 어떤 철학 같은 거가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을 검증하고 증명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니까 핵심이 이렇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은 이 책 안에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각자 어떤 내용을 선택하실지는 각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3단계 토픽 디스커션에서는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과 사이보그, 그 다음에 클론, 휴머노이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책의 내용도 헷갈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런 대상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대비할 때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은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안에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시겠습니까?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정의는 무언가 인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사이보그로 분류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사이보그의 개념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이보그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뇌만 딱 옮겨 담는다거나 진짜 그 최근에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봤는데요. 인간의 그 머리와 머리를 바꾸는 그 영국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그거를 물론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그런 것을 시도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놨는데 제가 끔찍해서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안 올렸는데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중국에서는 뭐 물론 이미 쥐의 머리를 바꾸는 이런 실험을 되게 많이 수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1000건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본 적이 있고 뭐 하루 정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인간은 좀 더 복잡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만 살려서 영생을 꿈꾸는 이런 일도 영생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뭐 통속의 뇌처럼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존재의 경계는 어디일까? 철이는 이 책에서는 철이가 인간에 굉장히 가까운 존재, 가장 인간과 가까운 존재,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를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살짝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 가까운 사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정말
큰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별 인사를 읽으면서 이 안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처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걸까? 이런 혼란이 좀 왔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 자료에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다른 관점들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내용도 있고 동의하실 수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선택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지 전부 다 고려하시고 전부 다 반영하시라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니까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 박사는 인간에 가까운 휴머노이드를 제작해서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처리를 만드는데 처리는 결과적으로는 필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필멸을 선택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인간에 가까워지는 선택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인간을 닮은 마지막 존재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디스토피아적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장 소설의 틀도 가지고 있고 디스토피아 소설의 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는 AI가 얼마나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한번 각자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근거로 토론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감정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올려드렸고요. 이걸 읽으시고 그 범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표정이나 심박수 이런 감정 상태를 인지를 해서요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활용하는 그 AI들은 지금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구성원을 뽑는 그런 면접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그 면접 대상자가 땀을 흘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서 떠는 게 아니라 면접 자체가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라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저처럼 심각한 그런 인간일 경우에는 이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AI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인공감정지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한테 공감하거나 위로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활용도는 또 상당히 높기는 하죠. 간병을 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런 것에다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든지 힘든 사람들한테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기는 한데
네,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자료 2에는 거울 유전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뇌의 관련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냥 개념적인 생각을 하는 추론이 아니라 관찰한 것을 거울 메커니즘을 통해서 직접 내 내면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어떤 기제에 의해서 반응적으로 지금 우리의 감정이나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AI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는 육체 없는 마음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래서는 이런 뇌 자체의 어떤 작용이 뇌와 육체의 상호작용이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육체로부터 분리된 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긴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컴퓨터는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연장된 촉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감각이 우리의 뇌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없이 뇌만 존재할 때 우리의 뇌는 육체 없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앤더슨의 생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게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지금 읽어서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을 한다면, 게다가 여러 개의 뇌를 연결한다면, 그걸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이나 어떤 뇌 속에 저장된 내용들을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듣거나 그의 생각을 읽었을 때 이게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떤 다른 존재의 기억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책 직접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578쪽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당신이 뇌를 휴대용 하드드라이브에 백업해서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노트북은 사피엔스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당신일까? 아니면 당신이 아닐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마음을 창조한다면 결정적으로
이 컴퓨터를 실행했을 때 이 컴퓨터는 인격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무서운 문제이고요. 중요한 건 그것을 지우면 살인죄가 되냐? 뭐 이런 문제. 참 어렵죠. 자, 네 번째 자료는 마음을 과학한다라는 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컴퓨터가 언젠가는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인 거죠. 아까 앞에 내용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는 어떤 것에 대한 감각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고통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또 각자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강도의 통증을 가했을 때에도 개인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느낌은 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느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스파시각은 기계는 결코 인간의 마음을 복제할 수도 없고 의식을 지닐 수도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들을 활용하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는 인간의 특수성 때문에 컴퓨터가 이것을 인간처럼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기 조직, 패턴 결합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분의 이론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 4단계에서 휴머노이드와 결혼할래요 라고 언젠가는 인간들이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반려동물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더 충성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 가족보다는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주문을 해서 배우자든 가족이든 주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상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어 이제 뭐 배우자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작별인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휴머노이드와 클론이 등장을 하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뭐 버려지고 뭐 그냥 방치하고 이런, 물론 그 안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방치되거나 버려진 뭐 그 휴머노이드 뭐 클론은 이제 좀 인간이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스위치를 꺼서 가둬놓는다고 해서 뭐 고통스러울까?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 작별인사 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학대다라는 관점이지만, 그냥 우리가 세탁기에 전원을 안 켜고 방치한다고 해서 세탁기를 학대하는 것인가 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나요? 아무튼 근데 휴머노이드 자체가 인간은 아니고 그냥 인간에 가깝게 만들어진 AI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일라이자 효과나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휴머노이드를 그 가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도 막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들의 장점은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반항을 하거나 우리 배우자들처럼 의견이 달랐을 때 화를 내고 토라지거나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고 바로 맞춰줄 수 있잖아요. 휴머노이드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람직한 배우자나 바람직한 가족,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끝없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에게 모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원한다면 혹시 수요가 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을 주문할 수 있다면 어떤 그 가족을 설계하고 그 가족과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1년 후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라이자 효과와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성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일라이자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일라이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피험자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일라이자는 그 피험자들한테 굉장히 막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피험자들이 이 일라이자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챗봇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 일라이자가 인공지능인데도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고 자기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라이자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첸바움의 제자조차도 여기에 막 몰입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바이첸바움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몰입을 하고 빠져든단 말이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자, 요런 게 일라이자 효과고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해드린 만약에 나의 가족, 쉽게 그냥 배우자를 할게요.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너무나 공감도 잘해주고 반응도 잘해주고 한다고 지지도 막 잘해줘. 그러면 막 빠져들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를 하나 고려하시고요. 자,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이런 겁니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만들 때 되게 인간하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다리만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형태만 만들어도 꽤나 더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데요. 일정 수준에 다다라서 거의 인간과 아주 비슷해. 그런데 거기에서 버튼이 하나 노출이 된다든 달려있다든 목덜미에 버튼이 하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불안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인간이 그것에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이랑 흡사하고 그런데 목에 버튼이 달려있어? 이러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불안전성이 해소가 되고 그것을 보고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목덜미에 버튼 있는 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닮았다.
버튼도 없다. 이러면은 호감도는 다시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불쾌감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한 건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호감도가 급 하강했다가 다시 아주 유사해졌을 때 급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뒤에 일부러 이런 거 공개를 할 때 머리 부분을 일부러 열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꽤 좀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죠. 저 부분이. 그래서 그러나 저기를 완전히 막 인간과 똑같이 가려주고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면 호감도는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엘라이자 효과를 잘 생각하셔서 주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문서 형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자료 3번은 생각으로 동작하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동작하는 전신형 외골격 로봇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직 설명하기는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뇌파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이 이미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지마비된 28세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9년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훨씬 많이 발전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만약에 저렇게 휴머노이드가 로봇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남성처럼 좀 일부 약간의 장치는 있지만 인간과 너무 흡사해. 뭐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오른쪽의 신부처럼 많은 부분이 로봇의 형태라면 좀 힘들겠지만 왼쪽처럼 거의 인간에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계,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서 52세 시절에 아직 건강한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만들어서 같이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엄친아 자식을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친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이, 어떤 외적인 특징 설정, 내가 아는 누구와 닮은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것, 또는 그래도 너무 그렇게 순정적이면은 나는 좀 실증나고 재미없을 것 같아. 가끔은 토라지기도 하고 나한테 뭐 이의를 제기도 하는, 근데 정도는 좀 적절한, 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원치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 너무 싫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말 많이 하는 건 질색이야. 또는 말이 없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게서 내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가장 힘든 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 잔소리 정말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상상해 보시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활동 5단계입니다. 나의 미래 예언은요, 2054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2023년 5월 딥러닝을 처음으로 개발한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을 떠납니다. 10년 넘게 구글에서 구글을 이끌어가던 분인데, 힌튼 교수가 생성 AI의 가짜 이미지와 텍스트가 너무 많아졌다. 앞으로 인간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건데, 현재 기업이나 국가 등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 기술을 지금 이렇게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도 구글 안에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이 질주하는 그 경쟁을 누가 막을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힌튼 교수는 자기가 원하는 이런 어떤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글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구글 내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의 상상을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윤리 기준이나 미래에 전망 자료를 따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판사나 뭐 일사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그 일사 사건은 좀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20대 여대생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놨더니 막 성적인 뭐 어떤 성희롱,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글들과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건 참가자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아니 3주 만에 80만 명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오픈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다 자체를 어떤 존재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로 채팅창을 별로 안 읽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면접의 과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I 판사들을 도입했을 때 가장 그냥 인간의 감정을 실제하고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단순한 부분에서 AI 판사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사건은 안 되고 그냥 아주 단순한 사건들, 그런데도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판결을 내리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백인이 아닌 인종들에 대해서 형량이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에 다른 형량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강의는 끝이고요. A의 매뉴얼을 가지고 좋은 시간들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